현대인들에게 익숙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홈쇼핑, SNS 등 각종 매체에서는 다이어트에 관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운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조깅하거나 그러고 있어요. 틈나는 대로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업무 중에서 걷기를 걸어 다니는 걸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얕은 산이나 아니면 인근 해가지고 등산도 하고 틈틈이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살 빼기 전과 살 빼기 후의 모습을 비교한 이 사진은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어떻게 뺐느냐보다 얼마나 뺐느냐를 중요시한 모습입니다. 과연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다이어트가 다이어트에 관한 광고 사진? 그런 것 같아요. 다이어트 사진, 그리고 전후 비교, 꼭 뭐 먹고 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거 보면은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더라고요. 우리는 시각적인 것,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참 좋아해. 어른들은 본질적인 것은 물어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숫자에 의미를 두고 본질적인 것을 외면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비만입니다. 지난 약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약 33 내지 34%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고, 또 OECD 34개 회원 국가의 수준과 비교해서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도 비만과 초고도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아 청소년 비만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 소아기 비만은 청소년, 성인 시기 비만으로 이행되고, 이에 따라 동반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자신감 결여,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보건학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25%가량이 비만일 정도로 비만인의 수와 각종 성인병의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비만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용적인 문제로 여기면서 빠르게 많이 빼려는 마음에 사람들은 위험한 살 빼기 방법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에너지 섭취가 증가하거나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비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이 다르고 비만의 가족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비만의 체질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연령이나 인종, 유전, 선천성 장애, 약물, 신경 및 내분비계 질환 등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덜 걷고 바쁜 직장생활이나 빡빡한 입시 위주의 학교생활과 같은 생활 양식의 변화로 운동량은 감소한 반면에 햄버거, 피자와 같이 칼로리가 높은 패스트푸드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체에 있어서 그 어떤 특별한 질환이 있지 않은 한은 비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많이 먹고 활동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이 작고 많이 먹는데, 주로 이제 많이 먹는다 했을 때도 지방량을 증가시키는 식품, 특히 이제 주가 탄수화물, 지방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해서 생기는 비만이 지금 이제 제일 크죠. 그리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죠? 예전보다 활동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요즘 특히 비만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소아 비만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했지만 탄수화물류인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또 설탕이에요. 당분. 설탕을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로 살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애들이 운동량이 훨씬 작죠. 그죠?
과거에 우리가 클 때는 남학생들은 주로 뭐 술잡기나 자치기 했고 여학생들은 뭐 했는가 알아요? 고무줄 놀이. 요즘 그런 애들 봤어요? 초등학교에? 없어요. 전부 컴퓨터 앉아가지고, 그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게임 하느라고 활동량이 줄어들었죠. 그게 전부 비만의 원인이죠. 식습관은 날로 서구화가 되어가고 있고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남녀가 간식과 야식을 제외하고 하루 3번의 식사만 하였을 때 섭취하는 칼로리가 1800에서 2000칼로리입니다. 하지만 간식, 커피, 음료수, 술 등을 먹었을 때 2500에서 3000칼로리를 쉽게 섭취하게 됩니다. 이 작은 마카롱은 하나에 159칼로리, 모카커피 한 잔은 290칼로리, 케이크 한 조각은 300칼로리에 해당합니다. 모카커피 한 잔에 해당하는 290칼로리를 빼기 위해서는 53분 동안 걷거나 28분을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운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하루에 8시간, 많게는 무려 10시간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퇴근하기까지 의자에서 일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성인 남녀 5,000명의 활동 양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7시간 반 동안을 앉아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루에 30분 넘게 주 5일 이상 걷기 운동이라도 하는 사람은 41.3%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3분의 1가량을 앉은 채로 보낸다는 결과입니다. 운동 부족은 각종 성인병 위험을 불러오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까운 거리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지하철에서는 계단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서도 걷거나 운동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음식을 그저 간단하게 빠르게 먹는 데만 치중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허기를 채우는 식사도 거르는 경우가 많아 균형을 이룬 식사는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식습관 문제점은 영양 결핍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와 반대로 영양 과잉에 의한 영양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방과 설탕 등을 지나치게 섭취하여 칼로리는 충족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는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이 영양 과잉의 특징입니다. 그 지방이 사실은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지방의 어떤 종류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만큼 섭취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용역 연구로 그 식품의 지방산의 종류를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국민의 섭취량을 이제 추정하게 된 것인데요. 특히 이제 포화지방 같은 경우가 건강과 이제 관련이 많은 이제 지방의 종류인데 그런 포화지방을 주로 섭취하는 그런 식품들이 삼겹살 같은 이제 돼지고기라던가 우유 또 이제 라면 이런 식품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며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양 과잉에 걸린 사람들이 흔합니다. 먹어야 되는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한데 이제 그 이유는 지방은 이제 절대적인 양은 이제 에너지 섭취량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서 그 이제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사이에 적절한 비율에 맞춰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 섭취량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데 총 에너지 섭취 한 20% 내외, 범위로 따지면 15%에서 30% 정도인데 우리가 먹을 때 그 양을 계산하면서 먹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은 동물성 식품 고기에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우리가 요리할 때 넣는 식용유를 통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기를
이렇게 배부르게 먹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리하는 방법을 좀 기름을 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섭취하는 방법이 이제 적게 섭취하는 방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방들이 식품에 많거든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것들은 눈으로 봐서는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런 가공식품들의 그 표시가 영양 표시를 이제 확인하시고서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은 피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 과잉은 식사의 편식과 체질 불균형을 가져왔고, 그 결과 과거에는 50세 이상이 되어야 증상이 나타났던 각종 성인병이 지금은 20대 젊은이들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빠르게는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남은 숙제를 하기 위해 먹는 시간의 반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야식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로 인해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증가와 배달 음식의 증가로 인해 어떤 시간에도 음식을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쿡방의 열풍으로 인해 사람들은 저녁 후에도 시각적으로 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야식은 우리의 뇌가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계속 먹기 때문에 한번 야식을 먹게 되면 야식 먹는 습관이 지속되기 마련이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음식이 많이 있어도 평소처럼 먹고 덜 먹기란 힘든 일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음주 습관은 현대인들의 고쳐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직장 내 회식에서 벌어지는 폭탄주, 원샷 문화는 알코올로 인해 섭취되는 추가 칼로리 때문에 체중을 증가시키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연계되어 있고, 환경적인 요인 중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생기는 것보다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비만을 불러오게 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습관은 그만큼 바꾸기 어렵습니다.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과식, 생활 습관처럼 잘못된 습관이 지속된다면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비만에 대한 바른 인식과 효율적인 비만 관리를 위해 10월 11일을 비만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을 단순한 외모상의 문제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몸무게가 늘게 되면 허리 관절이나 무릎 관절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근종이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암 체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젊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생리량이 증가하거나 성저숙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을 조심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이어트를 권하는 사회라는 말처럼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에는 날마다 온갖 다이어트 방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은 이미 3조 원대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약 3에서 4조 원대로 다이어트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시장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만 문제는 오히려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도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천억 원을 넘어섰고 2013년 이후 연 6조 7천오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만으로 인해 높은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비만 치료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다이어트 방법이 칼로리를 낮춘 음식 섭취 방법을 택합니다. 하지만 칼로리는 살을 빼기 위해 고안된 측정법이 아니고 영양 섭취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개인 체질이나 음식 조리 방법에 따라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칼로리는 섭취 측정 결과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칼로리 방법의 다이어트를 한다면 반대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인들의 다이어트 경향은 어떨까요? 전 세계의 다이어트 방법은 약 2,600가지로 다이어트는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자주 거론되고는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다이어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는 과일이나 채소, 달걀 중 한 가지 식품만 정해서 먹는 방법입니다.
같은 식품을 매일 섭취함으로써 지루함으로 식욕이 감소하고 섭취하는 열량이 줄어 빠른 체중 감량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연예인들이 시작했다는 다이어트로 유명한 덴마크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는 삶은 달걀과 자몽, 블랙커피 위주로 먹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소금, 설탕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은 단기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영양 불균형, 요요 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결국 다이어트 시도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시도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과 같게 됩니다. 다이어트의 실패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식하는 습관,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을 관리하는 그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결국에는 계속 먹게 되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고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가 모자라서 먹는 게 아닙니다. 예, 뇌가 그런 먹어서 기분 좋은 자극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결국에 그것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뇌에서는 어떤 좋은 감정을 기억하게 하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면 그 케이크의 이름과 상황과 모든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런 자극이 오게 되면 또 반응하게 되고 먹게 되고 또 기분이 좋게 되고, 그럼 그 기억이 더 강화되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좋은 기억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나쁜 것도 판단하는 기준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토란을 못 먹는데요. 어렸을 때 토란을 먹고 체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뇌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는 토란을 봐도 못 먹게 되고 그런 혐오스러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 또 혐오회로 이런 것들이 우리 경험에 감정을 씌우는 거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씌워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 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효과 있는 다이어트는 없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뇌가 하는 기능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들, 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뇌가 하기 때문에 이 뇌에서 그런 좋은 습관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이어트에 관하여 우리는 폭넓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이어트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다이어트의 정의는 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수분처럼 우리 몸의 기본적인 요인을 충족시킨 후 열량 섭취를 줄이는 일이 곧 다이어트입니다.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에요. 근데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 4가지를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줘야지만 우리 인체의 모든 대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지 않게 되면 일단 체액, 혈액과 림프액이 농도가 굉장히 찐득찐득하겠죠. 그럼 일단 순환이 안 되니까, 그죠? 모든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물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은 반드시 보충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건강의 문제 시작은 바로 물 부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만도 물 부족이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열량 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열량 소비입니다. 총 열량 소비량이 섭취하는 양보다 많으면 체중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열량 소비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열량 소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걷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걷기도 일반적으로 걷는 것이 아닌 올바르게 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평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게 유발된다고 합니다. 걷기를 바르게 하면 우리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이어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를 가장 큰 결과로 생각합니다. 어제 먹었던 음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이켜보고 체중 변화로 몸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하지 않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가볍게 일어나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음식 먹을 때 이렇게 골고루 먹지 않았던 습관들이 있었는데 일부러라도 그 골고루 먹는 습관이 생겼고, 몸에서도 나쁜 거는 안 먹게 되고, 그리고 또 피부도 물을 많이 마셔서 더 좋아졌고 젊어졌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들었고. 이렇게 몸이 무겁고 살이 찌니까 몸이 무거워서 참 걷는 것도 힘들고 무릎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이 많이도 안 빠지고 조금 빠진 것 같은데도 내 몸이 되게 가벼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이 다이어트 음식을 자꾸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제가 멀리하게 되고 좋은 음식만, 착한 음식만 먹게 되고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내 생활의 습관이 됐어요. 우리가 해나갈 다이어트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록을 통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열량 섭취와 열량 소비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선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참여할 수가 있는데 하루에 2번 체중만 재면 되기 때문에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체중 재서 그래프에 그려나가다 보면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이나 아니면 음식의 종류, 아니면 수면, 운동량, 스트레스, 아니면 나의 컨디션이 체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우리의 다이어트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물을 충분히 먹고 조금씩 생활 속에서 걷기라든지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기에 맞게 또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야 되는 그 아주 과한 그런 결과치에 혹해서 단시간에 진행되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착한 습관을 하나하나 들여나가는 것이 진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화가 된다면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먹고 건강해지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매체에는 연일 건강 관련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 살아온 방식을 통하여 자신만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바쁘다, 귀찮다, 성공해야 되겠다, 돈 더 벌어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기본을 회복하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회복하십시오. 적당한 운동, 적당한 식사, 그리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의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 몸에 신경 쓰는 것 못지않게 마음의 건강, 마음의 아름다움도 좀 신경을 쓰면 맛있는 것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책 한 권 읽고 육체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선행하는 것, 이런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전인적인 건강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름답게 살으니까 몸도 아름답지만 마음도 아름다우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바로 건강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 위에서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발전하고 육체적으로 성장을 이룩해내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